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기출문제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자,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정진을 위해서다. 질 높은 서비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죠. 선생님, 자,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목적. 우리 업무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 있고요. 정서 지원이 의사소통 도움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있잖아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뭘까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면을 도와준다, 구강 청결을 도와준다, 머리 감기를 도와준다, 그리고 몸 담장, 그리고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을 유지 정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화장실 이동 돕기. 선생님, 자,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배웠죠.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을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신체활동이 어렵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거동이 불편하다. 그런 그 신체활동이 뭐냐?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식사하고 목욕하고 옷 입고 벗고 그다음에 체위 변경하고 일어나고 방 밖으로 나오고 화장실 사용하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다. 요거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시원 등급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은 전적,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 인지지원 등급이었다. 자, 이해가시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선생님, 이게 아마 선생님들이 헷갈리시고 저도 헷갈렸던 게 교재가 개편되면서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포함이 됐어요. 자, 다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개인활동 지원과 식사 준비, 청소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외출 시 동행, 개인 업무 대행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밥하는 게 뭐다? 식사 준비, 치사, 그리고 청소, 세탁.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 헷갈려 하셨잖아요. 어디 파트에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도 들어가 있다. 요게 가사 및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와 일상생활이 합해져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개인활동 지원과 식사 준비 및 청소 등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유지하는 거고요. 일상생활 지원인 식사 준비 및 청소, 그 다음 세탁은 대상자의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장보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포함된다. 그래서 왜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 이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자, 선생님,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었어요. 예전에 따로 떼어놓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이제는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서를 엄밀히 따지자 보면 외출시 동행, 그 다음에 개인 업무 대행이 들어가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래서 밥을 하기 위한 장보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서 더 많이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그냥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개인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이 있다. 개인활동 지원은 대상자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 업무 대행이 들어가고 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서비스다. 여기엔 뭐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기가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정서 지원, 의사소통 중요하죠. 그래서 별도로 구분되어 제공할 수는 없으나 서비스 제공 준비 및 실행 마지막 단계를 포함한 제반 과정에 거쳐 모든 과정에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어플에 선생님들 하시는 태그 있잖아요. 거기 어플에 체크할 때 정서 및 의사소통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60분 이내로 체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치매 환자한테 정서 지원을 하고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선생님,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우미는 어떤 게 포함됩니까? 말벗, 생활 상담, 비상벨 호출, 편지 대필. 선생님, 편지 대필. 왜 이게 정서 지원이 될까요? 의사소통 도우미? 글을 모르시는 분이 딸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대신 편지를 대필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를 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편지 대필이라든지 이게 정서 지원이 의사소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비상벨은 왜 그럴까요? 선생님, 화장실에 혼자 계신데 밖에 아무도 없다. 내가 안에서 쓰러져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서 고함을 지르도 못 들을 수 있겠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비상벨을 달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이 호출벨 누르세요. 이러면 환자분이 화장실에 계셔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서지원에 들어갑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인지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그다음 제한된 업무를 나눴는데요. 인지지원 서비스에는 인지관리지원, 그다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죠. 선생님, 우리 치매 환자한테 인지교육하죠. 이거는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 이거는 차가 가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보면 선생님들이 가서 몸 씻기 도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샤워를 도와드리고 하시는 걸 위험하지 않게끔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는 뭐냐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2인이 한다는 거예요. 2인 이상이 목욕을 제공하고 입욕 준비를 하고 입욕을 하기 위해서 이동 보조를 하고 몸 씻기를 하고 샤워도 포함돼요. 그다음 지켜보고 목욕 기계를 조작하고 욕실 정리를 하고 전반적인 목욕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걸 우리는 방문 목욕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재가급여의 종류 중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그다음에 그 단기 보호, 기타 복지 연구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방문 목욕 서비스죠. 예, 그래서 이거는 따로 우리는 아마 그 방문 목욕 그 서비스 그 기록을 해서 따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기와 인증서에 보면 뭐 목욕은 주 1회 한 번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로 간다든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자, 제한된 업무.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 보면 선생님, 요양보호사님들이 하시지 않는 업무가 가끔씩 이제 그 분류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등 이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표준 서비스의 분류에 포함이 돼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단독으로 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제외되는 겁니다. 선생님,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는 주로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호처치 서비스는 누가 한다? 방문 간호 사업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죠. 간호사는 2년 내에 임상 경험이 있으면 되고 간호조무사는 뭐다? 3년의 임상 경험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그리고 치위생사가 할 수 있죠. 방문 간호에.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분들이 간호처치 서비스를 하는 게 우리는 그 방문 간호였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를, 자, 우리는 요양보호사님들이 하시는 업무만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아니다. 예, 물리치료사들인지 간호사들인지 다른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분류를 해 놓은 거다. 요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보호사에 관한 준수사항 볼까요? 선생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자. 그래서 대상자의 성격, 성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우리는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 선생님,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동의를 구해야 될까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하지만 선생님,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그리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 건 다르다.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됐다는 것이 조금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다? 대상자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자.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보호자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인지 능력이 없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예, 이거 좀 구분하자. 그래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자. 생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기록을 남겨야 되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누구에게만 한다?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소속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우리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는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허빙이 뭐예요? 가래가 있는 걸 기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관 삽입, 이거는 뭐예요? 경관영양이죠.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나 의식이 없거나 연화장애인 분들에게 우리는 코로 이렇게 삽입해서 음식을 주는 거죠. 코로 호스로 삽입해서. 간장, 대변을 못 누는 분들 간장하는 거, 도뇨, 소변을 못 누는 걸 호스를 넣어서 소변 누게 하는 거, 욕창관리, 투약 중에서도 경구약이나 외용약은 제외죠. 경구약이 뭐예요, 선생님? 포장지에 포장돼 있는 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 뭐다? 허비, 비위관 삽입이에요. 간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 등의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마라. 그렇지만 응급처치는 할 수 있다. 자, 선생님 문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1급 대상자에게, 1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경구약 투여하기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경구약이라는 건 주로 있잖아요. 포장지에 포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경구약은 투여할 수 있다. 외용약도 바르는 연고도 우리는 발라줄 수 있다. 단 뭐다? 의사가 처방한. 의사가 머리에 섭진이 있으면 머리에 섭진이 있는 그곳에 발라라. 이렇게 해야지만 그 외용약을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머리에 바르는 섭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발가락 사이에 섭진이 발견된 거예요. 새로 발견이 됐어요. 그럼 머리에 바를 수 있는 외용량을, 머리에 바르는 외용량을 발가락 사이에 우리가 발려줘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자. 응급치료가 아니죠. 처치죠. 응급처치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으면 우리는 뭐다?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로 옮긴다. 119에 신고해야 되죠.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하자. 생이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본다. 답 X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도 수준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 뭐가 있냐? 노인 학대하면 안 되죠. 노인 학대 등의 금지 행위, 수급자 유인 알선 행위 하면 안 되죠. 아이고 어머니 등급 받으셔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 부담금 면제 및 강경 금지. 선생님 본인 부담금도 아이고 어머니 내한테 받으면 내가 4시간짜리인데 3시간만 돈 받고 1시간 안 받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 뉴스 금지, 부당 수급 관련 행위 금지, 급여 제공 자료 거짓 작성 금지. 자 선생님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 요것도 한 번쯤은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보호사 역할이 뭐가 있냐? 숙련대 수발자, 정보 전달자 역할, 관찰자 역할, 그 다음에 옹호자 역할, 상담자 역할, 동기부여자 역할이 있거든요. 자, 먼저 숙련대 수발자 역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숙련대 수발자 역할이라는 건 수발을 하는데 뭔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감을 경감하자. 그래서 숙련대 수발자의 키워드는 뭐다? 지식과 기술이죠. 그리고 정보 전달자 역할 볼까요? 선생님,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는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해라.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찰자,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정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환자가 갑자기 우울하다. 밥을 안 드신다. 막 죽어 붓기다 이러면서 갑자기 심각하다. 우울하다. 이런 걸 관찰해야 되겠죠. 예. 말복과 상담자 역할, 동기 유발자 역할, 옹호자 역할 볼까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발휘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말복과 상담자 역할이죠. 자, 동기 유발자 역할. 선생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뭐 도와준다, 밥을 무조건 해서 청소도 무조건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기 유발자 역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살려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동기 유발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옹호자 역할.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처벌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이것이 옹호자 역할이죠. 제가 대상자 외출 시 외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생리자 복제요. 자, 동행 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출 장소, 외출 목적, 교통수단을 숙지해서 외출 시 준비물, 개인 소지품, 이동 보조 기구를 점검하자. 그럼 동행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은 대상자와 가족과 상의하여 대처하자. 지금 혼자 결정하지 말고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하여 대처하자. 도보시는 폭폭을 작게, 계단을 오를 때는 심해서 천천히 이동하자. 차량을 이용 시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밀착하여 성차하자. 동행 후에는 외출 후 얼굴, 손발을 씻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쉬게 하자. 소지품, 의복 등을 제자리에 보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자, 병원 동행에서는요, 동행 전에는 어떻게 한다? 미리 병원을 예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약 일시, 병원의 위치, 교통법, 요양 소요 시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확인하죠. 그 다음에 신분증, 진료비, 기저귀, 여부로 약물 등을 준비하고 여유 있게 병원에 도착하는 거죠. 자, 동행 중에는 진료 시 증상을 보충하여 설명한다. 의사의 지시 사항을 기록한다. 약사에게 물어서 정확한 약 복용법을 수급자에게 알려준다. 자, 동행 후에는요, 약 복용법, 질병관리방법, 다음 진료 일정 등을 알려준다.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확인시키고 돌려준다. 소지품 및 의복 등을 제자리에 보관하고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일상 업무 대행에서는요, 대행 전에는 업무 대행 목적과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정보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행 중에는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대상자 요구 시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한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게 많이 나왔어요. 대상자의 요구 시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한다. 요게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업무 대행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선생님, 요양보호사는 사적인 업무 병행하면 안 되겠죠? 대행 후에는 어떻게 된다?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불만족하여 재요청 시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예전에 문자가 이런 게 나왔어요. 업무 대행을 했는데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요청한다. 이거 아닙니다. 끝까지 요양보호사님이 담당했던 요양보호사님이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방법.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 후에 입안에 남은 음식물을 뱉어내게 한다. 왜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어느 쪽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왼쪽에는 쿠션을 대어주고 음식물은 오른쪽으로 해서 조금씩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흐르는 음식물은 닦아주고 그리고 뭐다? 음식을 먹고 나면 왼쪽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뱉어내게 하든지 삼키게 한다. 자, 이런 게 중요하죠. 식사 전에 음식물의 온도를 확인해라. 시전율 살에 들있는지 관찰해라. 손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먹여라. 빨대를 사용할 경우는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하여 대상자 입에 물려라. 국물을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나 구부러진 굵은 빨대를 이용해라. 얼굴에 마비가 있는 경우는 입안에 음식은 삼켰는지 배탈 수 있게 도와줘라. 마비된 쪽에 빤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므로 식후에 구강 관리를 해라. 얼치는 닦아 정해진 위치에 보관해라.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해라. 중요하죠. 자, 식사 돕기 기본 원칙을 볼까요? 선생님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하면 식욕이 정진된답니다. 그리고 뭐다? 식사 도중에 TV 보기, 전화하기, 질문하기를 금지해라. TV를 끄고 식사에 집중하게 하는 게 좋죠. 선생님 식욕이 떨어진 경우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반찬을 색깔을 보기 좋게 드러내라.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좋다. 이거 중요하죠.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해라.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혀라. 국이나 물, 차로 목을 축이고 충분히 삼킬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선생님, 입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 뭐다? 국이나 물, 차로 목을 축여라. 그리고 충분히 삼킬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숟가락의 3분의 1만 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선생님,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반고구마다. 수분이 많은 음식이 뭐다? 물고구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분이 적은 음식과 신맛이 강한 음식은 신맛이 강한 거에 대표적인 게 자몽, 오렌지 이런 것들은 치매 분비가 많이 되니까 사례가 들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살에 들리거나 숨쉬기 어려울 경우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식사장에게 알린다. 선생님, 환자가 사례가 걸리거나 숨쉬기 어려울 때 할 때는 물을 먹이시면 안 되고 식사를 중단하고 시설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다음 중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자, 선생님, 욕창 문제는 꼭 두 문제가 나온다 했죠.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가 있는 대상자, 이것이 이번에 정답이었다. 장기간의 와상 상태, 와상이 뭐냐? 일주일에 4일 이상, 자, 24시간이 아니고 20시간을 누워 지내는 게 와상이다. 본인 우울증이 와서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 지내는 것도 와상에 해당됩니다. 뇌척수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의 어려움,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이다.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 사이 왕충지대가 감소돼서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이다.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피부가 벗겨진 거다. 자, 그래서 선생님, 변비가 있는 대상자나 요의나 변이를 느끼는 대상자는 제가 자, 욕창의 우려가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뭘까요? 예, 변비가 있는 대상자나 요의나 변이를 느끼는 대상자는 욕창의 발생의 위험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예방할 거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자. 붉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자. 자세도 바꾸어도 붉은 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기저귀를 교환할 때 피부 상태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간이변기, 침상변기를 사용할 때도 우리는 자, 기저귀 교체를 하거나 침상변기에서 피부 간호를 할 때 그때 피부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하자.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쓰니 환자를 끌면 안 된다. 피가 밀리지 않도록 하자. 들어서 하자. 굉장히 힘들죠. 자,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자. 습기가 있으면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로 사용해서 씻고 말려라. 습하면 우리는 염증이 생기고 균이 감염되니까 자, 가려워서 긁다 보면 욕창이 생길 수 있다.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주름을 펴라. 그래서 체위 변경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고 한의를 정리한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하자. 무릎 사이에 뼈가 앙상하죠. 그래서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체 약한 부위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베개를 대어준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중요합니다. 청골 부위에는 욕창 예방을 위해서 돈육베개를 사용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하자. 요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청골 부위에는 돈육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마라. 왜? 압박을 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한다. 뜨거운 물주 무늬는 피부에 하상을 입힘으로 사용을 금해라. 비누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말라서 두드려라. 마르게. 파우더는 선생님 파우더 사용 안 해요. 화합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땅구멍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라. 선생님 파우더 사용 안 합니다. 몸에 깎이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습니다. 손톱에 끓기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른다.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이것이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이죠. 자, 우울증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자. 선생님,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선생님, 우울증.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울증의 증상은 뭐냐?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든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다. 불면, 과도한 수면,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 불안, 초조, 무기력, 제의식, 절망과 부정적 사고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과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노인의 우울증은 건방증 등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이 두드릴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감별해라. 치매는 질문을 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질문을 하면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울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의 느낀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럼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관계를 형성하자.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 선생님 우울증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내 우울증은요.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신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자, 인지기능이 정상인 남자 대상자가 계속 본인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뭐냐? 시각적 성희롱이죠.
생리 성희롱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가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는 뭐냐? 엉담한 농담이나 엄탕스럽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자리에서 술 따라라 하면서 말로 하면 이거는 언어적 행위다. 그런데 육체적 행위는 뭐냐? 입맞춤, 퐁,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뒤에서 껴안거나 포옹이나 신체적 접촉을 하면요. 몸으로 그래서 술을 따라라고 몸을 당긴다. 이거는 선생님 육체적 행위에 해당돼요. 자, 시각적 행위. 엄난한 사진, 그림, 낙서, 엄난 추출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예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진다. 이것은 시각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는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 방법이 있고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있다. 자, 장기요양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성희롱 대상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성희롱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하여 기각 내에 두어야 한다. 자, 성희롱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설명한다.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정 대응 불이익 시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뭘까요?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해라.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라. 시설장애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녹취를 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위해 장을 본 후에는 영수증과 그 스름돈을 대상자에게 전해준다. 자, 여기 정답이었어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에는 외용량 도포.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자, 요양보호사의 업무. 욕창 예방, 경구약, 외용약, 상부약품 투여, 복주연구 사용 안내를 해라. 선생님, 상부약품이 뭐예요? 편의점에 파는 약이다. 해열제, 소화제, 파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가 포함됩니까? 해열진통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량이 조금 적다. 종합감기약 이런 게 포함됩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인지가해 지원, 방문 목욕, 건강 및 간호관리. 자, 앞부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보면 개인활동 지원에 외출시동에 일상업무 대행이 있는데 일상생활 지원에 보면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주변 정도 세탁이 있죠. 그래서 장보기는 일상생활 지원해야 된다. 자, 요거 좀 덜 헷갈리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정지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침상에 누워있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머리 손질할 때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선생님, 머리 손질할 때 얽힌 머리카락은 물을 적시는 손질해라. 대상자의 기호를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머리 손질해줘야 되겠죠. 한 손으로 모발을 잡고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는다. 거울을 제공하여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머리 감기 도움할 때 선생님, 되도록이면 공복, 식후는 피해라.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을 이용해라.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해라.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 물은 35도가 적당하다. 귀에 물을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가능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해라. 숙이기 힘든 경우에는 샤워캡을 사용해라. 손톱이 아닌 어떻게 해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헹궈라. 선생님, 손가락 끝으로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큰 수건으로 감싸서 두들려 물기를 제거해라. 헤어드라이기로 신속하게 말려라. 머리로부터 1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해라.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고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 어깨를 감싸라.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눈을 수건으로 덮어라. 선생님, 아까 의자에서 감길 때는 눈을 수건으로 덮진 않았죠. 근데 침대에서 머리 감길 때는 눈을 수건으로 덮어라. 침대 모서리에 뭐가 오도록 해라?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해라. 어깨가 아니고 머리입니다.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상푸 후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뒷머리까지 충분히 건조해라. 두피에 상처나 염증을 확인해라. 중요하죠? 자, 선생님, 드라이 샴푸 이용하기. 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즉시 사용 가능하다. 머리카락에 충분히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낸다. 근데 선생님, 드라이 샴푸에서 린스를 사용할로 물로 헹군다 하면 X죠. 왜? 드라이 샴푸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노화에 따른 노인의 내분비계 특성, 공복 혈당이 상승한다. 맞죠? 왜? 인슐린이 저하되니까. 분비가. 자,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다. 하지만 당대사,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당 대사가 감소된댔잖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상승하는 겁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공복 혈당이 상승한다.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된다.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 기초 대사량이 감소된다. 기초 대사류 감소. 자, 이런 거.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면 장기 크기가 줄어드는 건 갑상선하고 난소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하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분비는 감소된다. 인슐린도 감소되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된다는 거지. 포도당 대사 능력과. 그래서 고혈당이 된다. 공복 혈당이 상승된다. 기초 대사율이 감소한다. 왜? 근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 우리 노쇠증후군 배웠죠? 노쇠 사이클. 자,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든다. 기초 대사율이 감소된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힐 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양수의 위치죠. 위치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건강한 쪽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건강한 쪽,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죠. 그 다음 대상자의 팔을 배 위에 올려놓는다. 신체 정렬이죠.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눕힌다. 어깨, 엉덩이를 움직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밑에 그림 부분에 있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노양보호사는 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노인 정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죠. 자,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 보호 전문기관은 뭐냐?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 이 노인분들은 어디에 가 계신다? 자, 학대 피해 노인 정용 쉼터 여기 모시게 되죠. 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가 효력을 가지는 경우 30대 남성이 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접 작성하였다. 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의 작성. 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의 작성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하죠.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언제든 변경 처리할 수 있죠. 연명 의료 중단에도 통증을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등록기관에 등록했어도 모든 의료기관에 연동이 됩니까? 연동되지 않는다. 가족이 하나여 대상자의 결정 내용을 열람할 수는 있죠. 어디에 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자,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성,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자, 여기에 뭐다? 요즘에 수혈. 자, 그 혈압 상승제, 혈압 올리는 약, 그리고 체외 유지 장치가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건강 증진, 그다음 직무 향상 교육, 취업, 창업, 그다음에 상담 지원, 대체 인력 지원, 사회적 인식 및 권익 향상 등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고 대해야 한다. 맞죠?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적절한 미소,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적절한 시설의 움직임, 크지 않은 목소리,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뢰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자, 침해 대상자와 며느리가 헌담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준다. 이게 중요하죠.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선생님 이 앞에도 했던 부분이라 자, 정지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볼까요? 자, 공격성, 수면장애, 초조행동, 수심증, 자, 수집중, 자, 무감독, 성적 행동 이런 거 선생님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연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알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 제공 전에는 대상자의 관심 있는 정보를 파악하자. 정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자료를 수집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한다. 제공 중에는 어떻게 되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달하자.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여유를 가지고 전달하자.
제공 후에는 어떻게 된다? 정보에 대해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알고 싶은 추가 정보가 있는지 알아본다. 선생님, 자, 구입을 부탁했을 때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또 나온 거 뭐가 있냐면 알고 싶은 추가 정보가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는 정보를 제공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 정보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알고 싶은 추가 정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대상자의 보호자가 자기 부담금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법 사항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선생님 이것도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 복용한 약이 체내에 오래 남아있다. 자, 왜? 신장의 기능이, 신장의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복용한 약이 체내에 오래 남아있다. 이거 기억하시겠죠? 자,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노인성 질환은 정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 단순한 식욕 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의식장애, 심장수축 이상, 신경 이상 등이 나타난다. 약물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 신중하자. 왜?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요거 중요하죠, 선생님. 그래서 복용한 양이 체내에 오래 남아 있다.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위험 노인에 노출됐을 때 질병에 쉽게 걸린다. 또한 정상,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질환이 매우 많아 초기 진단이 어렵다.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노인은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진다. 관절 구축과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의 일상생활은 가급적 스스로 하게 하자. 와상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성 질환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의학, 간호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세면 돕기. 안경을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드린다. 선생님 요즘에 안경 문제가 자주 논댔죠. 안경을 하루에 한 번 꼭 세척해준다. 이런 것이 시험에 자주 논댔습니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왜? 갑자기 비류관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다른 쪽 눈에 수건을 사용했으며, 자, 다른 쪽 눈은 다른 수건을 사용해야 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라. 안경을 사용 시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는다. 요것이 요즘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귀 입구와 귀 밖이 뒷면을 닦아라. 선생님 기지는 제거하면 안 됩니다. 기지 제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코 안과 코볼, 둘레를 세심히 닦는다. 선생님 코털도 나와 있는 코털만 깎아야 되지 안에 있는 코털 깎으시면 안 돼요. 피부 유연제, 로션, 오일을 바르고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를 닦아라. 귀 입구의 기지만 닦아야 되지 안쪽까지 닦으면 안 된다. 얼굴은 눈, 이마, 뺨, 코, 입 주위, 턱, 자, 귀 뒤쪽, 귀 밖이, 목,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가족이 신체적 부담, 기존 질환이 악화된다. 생리 치매 환자의 가족입니다. 신체적 부담, 필요하다, 신체 질환, 수면 장애. 자, 피로. 가족들이 돌보다 보니까 돌봄의 역할, 가사, 경제활동, 자녀 양육, 우울증 등으로 신체적 피로를 경험한대요. 가족의 심한 피로는 치매 대상자를 방치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신체 질환. 돌봄의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주, 흡연, 가식 등으로 가족이 신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수면 장애.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니까 가족이 수면을 못하거나 부양 부담으로 인해서 우울 등과 같은 수면 부족이 온다는 거예요. 생리 여기에서 신체적 부담은 가족의 신체적 부담입니다. 가족들이 필요하고 신체 질환이 오고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는. 그러면 정서적 부담은 뭘까요? 자, 치매 환자의 가족은 분노, 무기력감, 죄책감, 우울, 소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긴대요. 가족들도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 관계 부정적 변화는 뭐냐? 가족 관계 질적 변화, 가족 갈등, 부정적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 가족 관계 질의 변화.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에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동반장보다는 긴장 관계가 야기될 수 있답니다. 결혼한 자녀가 돌보는 경우에는 자녀의 부부 관계의 질이 저하되고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된다. 단순히 치매 환자만 문제만이 아니고 가족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가족 갈등, 치매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장애 정도, 가족의 부양 태도, 부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게 가족끼리도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가족관계 영향, 부정적 가족관계가 치매 대상자의 돌봄에 부족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돌보는 가족이 치매 대상자에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다? 치매 환자의 간호는 공적인 우리가 전문가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대상자가 프로그램 참여 중 옷을 계속 벗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치매 대상자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려본다. 치매약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그래서 메모를 해요. 병원에 가져간다. 이런 것도 있었죠.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면회를 오지 않는다면 면회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함께 밖으로 나간다. 산책을 한다. 자, 선생님이 치매는 제가 뭐랬습니까? 24시간 치매가 아니다. 그래서 유를 묻지도 말고 설명도 하지 말고 설득도 하지 말고 관찰해라. 두 번째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세 번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만약에 인격 존중, 인간의 존엄성이면 그게 정답이다. 감정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그게 먼저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는 건, 자, 환자가 아들이 면회를 오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산책을 하고 들어오면 그 대상자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금방. 그래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런 의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